보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공급 금액은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3년 154억 3,900만 원에서 지난해는 371억 8,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호남과 경남 지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장맛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0에서 최고 15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입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생방송 도중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오태훈의 시사본부 1라디오 또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2부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배우 강지환 씨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한 2차, 3차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스태프와의 술자리에서 사건이 시작됐고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술을 강요했다고 하는데 배상훈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애초에 알려진 바가 좀 잘못 알려진 바가 네. 그러니까 1차 술자리를 바깥에서 하고 2차를 그 강지환 씨 그 자택에서 해서 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 피해자들이 2, 3차 피해가 됐는데 왜 따라갔느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래 그 자택에서 어떤 스태프의 송별회를 하는 걸로 생각해서 거기서 7, 8명 이상이 첫 모임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가시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 무슨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거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의심스럽지만은 거기서 강지환 씨가 이 피해자들한테 혹시 집중적으로 술을 강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정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혹시라도 계획성이 존재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도 가지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그런 거니까 결국은 피해자들에는 2, 3차 피해는 아무 그 근거가 없었던 거고 원래 거기에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있었던 부분에서 가려고 했더니 이제 콜택시를 불러주겠다 아니면 거기는 원래 그 집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쓰는 장소다라고 강지환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회유를 해서 거기서 자게 됐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인 거죠. 예, 그 집이라는 장소에서 상당수의 여러 명들과 함께 파티 정도, 뭐 그렇죠. 송별회 같은 것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 김은배 팀장님. 그 우발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면서요, 범죄의 유형이? 그렇죠. 조사할 때 이제 처벌 유형이 달라지는데 지금 우발적이라고 한다면은 좀 참작 사항이 있지만 계획적이라고 한다면 고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형이라든가 그 장량 감각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일단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술 마시기 게임을 했다고 한다면 술 취하게 유도했다고 한다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일단 계획성으로 보지 않겠냐. 피해자 주장을 보면은 계획적으로 아마 지금 범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크습니다. 게다가 이 피해 여성들이 이후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직장인 거죠. 네. 그 업체로부터 뭐 회유라든가 협박을 당한 정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황당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강지환 씨 소속사가 있고요. 상당히 큰 소속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소속사가 끝났죠. 이제 어제부로 해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소속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어떤 업체가 이 피해자들이 소속된 업체라고 합니다. 네네. 일종의 갑을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스텝진들을 고용하는 형태의 협력 업체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협력 업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합의를 종용하는, 예를 들면 오늘 합의 보는 게 좋다. 강지환은 파산할 것이고 그러면 보상도 못 받을 거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당신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은 사진을 찍히고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냐. 일종의 협박 비슷한 것도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왜 결국은 본인들이 보호해줘야 될 자기 소속 직원인데 그렇죠. 거꾸로 가해자인 강지환 씨 쪽을 옹호하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네, 그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피해 여성과 강지환 씨와의 관계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과 강지환 씨 그 관계를 보게 되면 강지환 씨 전 소속사하고 피해 여성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하고는 협력 관계입니다. 갑을 관계인데 일단은 그 강지환 씨 소속 저 업체에서는 그 피해자 업체한테 무슨 외주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강지환이 소속된 소속사에 대한 어떤 그 종속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탁이라든지 들어올 때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군요. 혹시라도 뭐 다른 계약들이 여러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들의 소속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렇지 지금 같은 행동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이렇게 저 강지환 씨 전 소속사의 누구가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혹시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바인 거죠. 네. 앞서 배상훈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업체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뭐 말, 회유 이런 한마디는 상당히 이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잖아요. 그거를 정보라고 알려주는 거지만 그 정보가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협박성 아니겠습니까? 협박이라고 한다면은 피해자들이 사실상은 외포심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면은 그건 협박죄가 가능한데 알다시피 그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이 원치 않으면 처벌을 못하니까 좀 미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해야만이 수사가 진행되고 그 성추행이나 성폭행 플러스해서 협박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처벌이 가중되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그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피해자들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회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고 나면 나중에 뭐 재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정보를 2차 가해 때문에 더 움츠러들고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가 본인의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직장 이런 것도 다 노출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본인들은 뭐 어떻게 감수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피해보는 이런 부분들 본인도 감수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미 노출됐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연락받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감으로 계속 그 재판 내내 또 처벌 내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가해인 거죠.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성범죄를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하고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걸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혹간 그런 문제가 노출돼 갖고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의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가해자 쪽에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외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들의 집 주소를 강지환 씨의 가족에게 알려줬다면서요? 그게 이제 그 소속 협력 그러니까 피해자들 소속사는 인적사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정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개인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변명할 거예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소속사 그러니까 피해자 소속사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떤 협박보다는 도와준다는 얘기를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협박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사실상은.
지금 2, 3차 피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피해자들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제일 큰 정신적 충격이 가까운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근친이라든가 자기가 뭐 존경하고 따랐던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믿었던 사람한테 크나큰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상당히 큰 트라우마가 갑니다. 그럼 몇 년 이상 동안의 치료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친숙한 공간과 친숙한 사람들에 대한 배신은 네. 그만큼 몇 배 이상의 고통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 이 신경정신과 약물 치료까지도 다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요. 이 업체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소속돼 있던 업체. 예. 여기가 이런 것 회유라든가 협박 같은 거 했던 거를 강지환 씨 쪽하고 공모가 없이 그냥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에서는 을관계이기 때문에 강지환 씨가 소속된 전 업체에 대한 눈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속 피해자들을 무마시키거나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단독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배제할 수 없고 또 하나 뭐냐면 강지환 씨 전 소속사에서 무언이든지 명시적으로 아니면 암묵적으로 압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불관계에 있는 협력사에서는 그걸 배제할 수 없으니까 자기 소속에 있는 피해자들을 좀 무마시키고 조금 달래서 합의를 유도하게 되면은 계약 관계가 된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같이 공모는 뭐 하지만은 부탁이라든지 아니면은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그런 협박이나 회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 부분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수사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협박이라 한다면 피해자들이 명시한 이사를 피하기 때문에 그 건은 수사는 하겠지만은 피해자들이 원치 않으면 수사가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배상훈 교수님, 처음에 강지환 씨 긴급 체포됐다는 얘기 나왔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 술 마셨던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제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경 변화를 일으킨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긴급 체포될 당시의 정황 그리고 실제로 해바라기 센터에서 나오는 법과학적 증거 이거로 봐서는 실제로는 그걸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전략을 썼지만은 이제로 법과학적 증거라든가 정황 증거가 나타났을 때 그다음에 재판정에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본인한테 하나도 이득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전략이 좀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남은 수사에서 쟁점, 재판에서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사 쟁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강지환 씨 입장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합의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증거가 확실하고 또 그리고 진술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여론도 악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 나가면서 술 마신 것에 대한 심실미약. 요거는 심실미약은 재판에서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실미약적으로 나가면서 또 피해자들의 감정을 누리키면서 합의를 해가지고 처벌을 경하게 받는 거. 그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것이 가장 본인한테는 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 범행 사실을 시인도 하고 또 그리고 여론에 대한 호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낮춘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팀에서 해야 될 부분은 혹시 이 전체가 계획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술을 먹일 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성범죄를 할 생각으로 이렇게 먹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공간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했다.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계획성 있고 또 다른 스태프가 도와줬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강간 자체가 아닙니다. 특수강간이 되어버리거든요. 계획도 존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혹시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때 거기서 이제 혐의가 없으면은 이제 지금 이 강간죄로 가지만은 이건 상황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또 하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동부그룹입니다. 창업주라고 하네요.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이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이번엔 가사음이라고요? 전체적으로 사건을 두 사건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2006년도에 여러 몇 달 동안 이 양주에 있는 별장에 있는 가사도우미 분께서 김준기라는 사람한테 성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게 2016년도 연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쪽 김준기 쪽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 바로 다음 달인가 두 달 뒤에 여비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야사도우미 사건이 먼저고 했는데 사건화된 거는 여비서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성추행으로 여비서가 고소하게 되면서 사건이 되고 그때 김준기 회장이 미국으로 이제 뭐 도피 형태를 가게 되면서 이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본 가사도우미께서 고소를 하게 된. 용기를 좀 냈군요. 내서 고소하게 된 거를 지금 이제 지난 이번 달 16일 날 그분의 저희 관련된 분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 신문고에 올려갖고 알려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 여비서 성추행한 혐의는 그 당시에 영상도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었다면서요? 그 당시에 여비서한테 성추행입니다. 아니고 성추행할 때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여비서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뭐 녹취나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 확보된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기소 중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피소가 돼갖고 경찰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고 출석하지 않다가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외교부하고 조치를 통해서 여권 무효화까지 된 상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 범죄 인도 조약에 의해서 데려올 수 없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 김 전 회장을 데려올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자진해서 입국하는 방법. 또 하나는 범죄인 인도조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외무부, 법무부 통해서 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하는 거는 그 국제형사경찰기구라 해서 ICPO 즉 인터폴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인터폴 서팀도 했는데 여기는 미국하고 경찰 통해서 직접 연결하게 되면 인터폴 통해서 적색수배를 합니다. 적색수배는 뭐냐면 신병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여권 보호에 했으니까 불법 체류자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불법 체류자면은 미국에서 강제 추방을 해서 인도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김 전 회장이 그 본인의 이제 특이사항, 뭐 신병이라든지 정치적 문제를 해가지고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씩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영원히는 못하지만 일정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찰이 체포해서 넘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을 벌려는 수단은 하나의 방법으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신병 치료를 이유로 우리 사법당국 관련 없이 미국 당국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뉴욕주 당국이죠. 뉴욕주 당국한테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신병치료를 할 테니까 6개월 동안 지금 체류 연장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료 여권은 없지만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병 때문에 있다고 하면서 계속 6개월 동안 이게 이제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 거고,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사실은 지금은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의 특성상 이게 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하거나 증거를 담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이 도우미 같은 분께서는 지금 녹취 파일을 계속 지금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녹취,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는 녹취는 휴대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휴대폰이 많이 이용되는데 녹취는 쉽게 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증거모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김준기 전 회장은 아니다, 합의된 관계였다. 가사 도우미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로 고소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펴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 쉽게 말하면 추근덕거리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교체해서 몇 달 동안. 그럼 어떤 면에서 합의된 관계인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에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후에 합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국어도 있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합의된 관계라는 게 사전에 우리가 보통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사전의 성관계를 합의했다라는 말은 이게 흐름이 맞는데
사후에 합의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범죄를 저질러 갖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사과를 하고 합의했다 이런 거죠. 이 말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 주장의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 얘기겠죠. 여기에 간 2,200만 원이 합의금조로 보냈기 때문에 통틀어 갖고 합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가사도우미와의 이런 그 성폭행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17년에 여비서 성추행 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순 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 상대편이 동의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한 것뿐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바로 신고한 게 좀 늦게 신고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가 좋아했으면서 나중에 신고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나중에 처벌을 하면서 돈 대가를 요구한 거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꽃뱀을 주장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하기까지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불성설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여태까지는 그걸 이렇게 합의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법기관에서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추인이죠, 추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래서 계속 비동의 강간죄를 서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yes mean yes, no mean no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김준기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관련된 이런 여러 범죄들이 있었을 때 과거에는 앞서 김은배 팀장께서 말씀하셨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것 때문에 감형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많이도 있었을 뿐더러 성폭력 범죄가 사실 옛날에 친고죄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소를 하면 처벌하지만 고소 안 하면 처벌 안 하고 또 고소를 해가지고 처벌 중에도 합의해서 취하게 되면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벌어졌는데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를 벌이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하는데 단지 심신미약은 뭐냐면은 본인의 의지 없이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취했을 경우에는 의지 없이 범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유해를 뒀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고의를 했지만 심실미약이 있다라고 처벌을 약하게 받으려고 악용하는 것뿐입니다. 네, 청취자 4222 번호 쓰시는 분께서 요즘 성범죄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무님, 두 사건 모두 가불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속상합니다. 약자인 여성이 더구나 을의 위치에 있었으니 더욱 쉽게 성범죄 노출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앞서 강지환 씨 사건도 그렇고 이번 김준기 전 회장도 그렇고 유명 인사가 가해자고 이게 이제 또 더 확산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이런 일 발생하거나 벌어지더라도 신고하는 게 꺼리는 측면들이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피해를 본다고. 그 단적인 예가 그런 거죠. 넌 왜 몸가짐이 그랬어? 이렇게 그 피해자를 비난하게 되는 거죠. 참,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인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라고 그렇게 판결한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면은 무작정 피해자를 비난하고 보는 이런 풍토는 우리는 이제 극복해야 된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들이 그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진술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선도 필요하지만은 가족, 친치가 알게 되면은 성문제는 이제 약간 배관시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보다시피 불이익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업무 배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소하기도 꺼렸고 또 고소를 해도 재판 중에 아니면 수사 중에 출석을 해야 되고 재판 중에 긴 시간 동안 이런 걸 감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를 좀 안 하는 편이었었죠. 네, 그럼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런 우리 사회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로 내세운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 캐치홀 제도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점